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주식 토크,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박진감입니다. 저는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이고요. 제 옆에 계신 분은 본인이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코스닥협회 진성훈 그룹장이라고 합니다. 박진감이 무슨 뜻이죠? 박수익 기자님의 박하고요. 제 이름에 진성훈의 진을 따고요. 그리고 감각 있는 주식 토크라고 해서 박진감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박진감 넘치는 주식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작년 이맘때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여파로 결국 경영권 매각 수순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횡령 사건이 불러온 나비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이 횡령 사건이라는 것이 기업의 가치, 더 나아가 또 주주들의 주식 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박진감 첫 번째 주제는 주총 시즌을 앞두고 늘 보물터지듯이 나오는 횡령 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이맘때 연말 연초에 횡령 배임이 많이 발생하는지, 왜 그럴까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연말이 되다 보면 결산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네. 결산 시즌을 앞두고 나서 회사가 결산을 하다 보니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코스닥, 코스피 전체 다 횡령 배임 건수를 살펴봤을 때 한 25건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코스닥이 한 18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12건이 실제로 11월, 12월에 발생되는 횡령 배임 건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코스닥 18건 중에서 12건이 11월, 12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전에 좀 몰랐다가 이렇게 결산 자료를 까보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 건가요? 회사 내부적으로 내부의 관리자도 분명 존재하고 ERP 시스템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유독 기본적으로 11월, 12월에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그 ERP 시스템에 들어가 있던 자료들을 서면으로 증빙하다 보니까 네. 서면에서 빠지는 게 잠깐씩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전자적으로만 입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까지는 입력이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증명해야 될 시기가 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알게 모르게 회사 내에서 한두 건씩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 시장도 많이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5건의 횡령 사고, 이게 최근 1년을 뜻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년 중에서 25건 중에서 18건이 코스닥. 예. 굉장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데, 특히 이 코스닥에서 좀 횡령 배임 많은 이유는 뭘까요? 그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나쁘다, 안 나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코스닥 시장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확실히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조금 취약한 거는 맞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서 내부 시스템이 좀 덜 갖춰져 제가 있을 이제 것이다. 여기서 기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질문을 드릴 수가 있냐면요. 자, 그러면 기자님 생각에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법인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을 누군가가 인출을 했을 때 다른 회계팀에 누군가도 동시간대에 인출이 됐구나는 걸 알 수 있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규정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규정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박 부장님이 돈을 꺼낼 때 내가 박 부장님의 돈을 꺼내는 걸 감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말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야만 감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약간 약하다는 거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별로 없잖아요. 네. 인력이 별로 없다라는 말은 업무 분장이 세밀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충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일단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던 회사가 정말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팔아서 상장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은 이 정도의 내부 시스템을 갖춰놓고 상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전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 시장이 2000년도에 개장을 할 때 아마 부장님이 아시겠지만 코스닥의 모토가 뭐였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일반 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네. 그때가 딱 IMF가 끝나는 시기였어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제 나이가 들통나나요? 근데 그렇게 IMF가 딱 끝날 시기였는데 서민들이 아무런 뭐가 없을 때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는 중소 중견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기본적으로는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줬고 그 당시만 해도 투자자들의 모든 관심은 주가에만 쏠려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배당에만 쏠려 있었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코스닥에 버블이 생겼어요. 네. 닷컴 버블이라 그래서 예, 닷컴 버블에 닷컴이란 일단 숫자 저기 말들 명칭만 붙었다 그러면은 막 네. 주가가 막 하늘 높이 막 네. 치솟는 거예요.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회사 내부 통제가 안 된 거였거든요.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밖에서는 이 회사가 정말 대단한 회사다. 네. 이건 아니거든요. 결국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였냐면 내부 통제였어요. 네.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 횡령 배임 문제예요. 뭐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의 역사와도 같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횡령 배임 딱 그러면 왠지 코스닥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유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을 매우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코스닥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코스피도 같이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좀 작은 회사들이라도 최소한 상장 기업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주주들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또 초반에 내부 감시 시스템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횡령 배임 사고가 연초에도 많이 터졌죠.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이게 지금 올 초에 처음 사례가 신풍제약이었죠. 사내 이사가 네. 63억 원 정도를 네. 지금 횡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코스닥 기업 중에 광무란 회사가 예, 사내 이사인 신모 씨가 2억 5천만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라고. 우리 신풍제약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 코로나 시기에 말라리아 치료제로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고 했다가 주가가 엄청 급등했고 지금 또 다시 많은 좀 묻지마 투자의 폐해도 나타나고 있는데 광무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광무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광무 알아보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원래 통신 장비 쪽인데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좀 핫한 쪽도 하고 어쨌든 이 회사들 공통점이 좀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했던 기업들인데 횡령 사고가 터졌네요.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저희가 앞에서 다 언급한 내용들인데 이제 회계 투명성 제고하고 내부 감시 장치 이제 잘 만들어내겠다. 그동안은 안 하고 그러니까요. 참 저희도 이거 나올 때마다 참 난감해 죽겠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거 부분인 것 같아요. 내부 감시 장치라고 하는 게 규정화가 되어 있냐?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그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투철한 그런 의식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예, 아쉽긴 한 거죠. 작년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횡령 규모가 물론 누구나 알 정도로 당군일의 최대라고 할 정도로 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상장 적격성 실심 심사를 오래 받았고 근데 이렇게 횡령 배임 터지면 다 상장 적격성 심사로 가는 건가요? 이게요.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에 의하면 직원들이 횡령한 금액은 10억 원이 넘어야 돼요. 10억 원. 그 다음에 임원들이 기본적으로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 대비 3%가 넘어야 돼요. 3%. 그러면 이제 딱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광무 같은 경우에 2억 5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기 자본 대비 0.29%라고요. 이건 공시가 안 돼요. 2억 5천만 원인데 임원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자본이 대비 3%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광무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도 받지 않는 건가요? 그런 셈입니다. 자, 횡령을 하긴 했는데 횡령 규모가 회사의 자기 자본보다 좀 적다는 이유로 상장 적격 실질 심사는 받지 않는데 그럼 이 자체가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그냥 회사의 자율적인
투명성 제고 노력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저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아까 내부 시스템, 내부 감시 시스템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횡령 배임을 저질러도 뭐 빵이 몇 년 갔다 오면 되지 않은 벌금 조금 내면 되지라, 다시 말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횡령을 한 뭐 50억 해도 그런 벌금을 얼마 내나요? 법학 박사님? 이게 지금 횡령 금액 자체가 하게 되면은 50억이니까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횡령 업무상 횡령죄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예.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좀 약한 건가요? 센 건가요? 많이 약하죠. 많이 약합니까?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 엊그제 이제 판례가 나온 거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35년 받았어요. 35년. 예. 이거는 왜 35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고? 횡령하고 배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네. 있어서 그다음에 고의성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횡령, 단순하게 횡령만 딱 그러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다른 죄목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예, 그렇죠. 그렇군요. 이런 걸 다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금방 말씀하셨을 때 횡령 배임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횡령 배임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시장에서 보게 되면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구분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요. 모호하다. 박 기자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횡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횡령은 우리가 속칭 삥땅 친다고 할 때 그 삥땅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나 가족 돈 훔치면 횡령이 아닌데 예. 회사 돈 훔치면 횡령. 그럼 배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임은 회사의 손해를,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회사에 임무가 있는데 배임, 임무를 배신하는 거. 예, 맞습니다. 네. 자, 잘 생각해 보면 횡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타인의 재산을 수탁한 자가 그 재산을 빼돌리는 걸 횡령이라고 말을 해요. 되돌리는 거. 그리고 배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사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의 임무에 배신해서 일을 처리하는 걸 배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횡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성립해야 되냐면 주주들은 회사에다가 재산을 맡겼나요? 자본을 맡겼죠. 자,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회사가 자본 말고도 다른 걸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산도 있을 거고 부채도 있을 거고 회사의 직기비품도 있을 거고 그걸 다 주주가 한 거냐고요. 다는 아니지만 자기가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주식만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 자체에서는 주주의 재산을 문제 삼았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표이사 입장에서 보면 자본은 건드리지 않았고 난 우리 자산만 건드렸어요. 자산만 건드렸다. 그러면 이거는 횡령인가요? 대표이사 지금 제가 그러니까 횡령 배임된 회사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잡고 가자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옹호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맡겼나요? 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맡긴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을 구성하긴 하는데 대표이사 입장에서 보면 난 자산을 문제 삼은 건데 왜 자본을 건드렸다고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임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주주가 먼저예요? 회사가 먼저예요?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회사만 따지고 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러면 임원들 입장에서는 회사를 먼저 중요시해야 될지 주주를 먼저 중요시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고민하는 임원들이 자. 있을 거예요. 아하하. 박 기자님 너무 전국줄을 쓰는데 가슴이 아프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를 위해서 ESG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배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임원들 입장에서 이번엔 ESG가 먼저야 라고 해서 ESG에 투자하게 되면 문제 있어. 네. 그럼 주주 입장에서 보면 니네 배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요?
자기들한테 배당 안 했으니까. ESG에 쓰느라고 배당 예. 가능 이익이 줄었다. 근데 ESG라고 하는 게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냐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장의 폐수 처리 시설 하나 잘못 바꿨는데 정말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냐고요. 모든 경영 행위가 하나같이 다 주가에 맞습니다. 상승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횡령 배임에 대한 판례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어렵게 나온다. 횡령 배임에 있어서 판례의 입장을 보게 되면 횡령 배임이라고 인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근데 이거를 회사의 경영상의 활동이기 때문에 횡령 배임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이렇게 좀 이게 실제 재판을 가면은 우리가 공시를 통해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예. 그게 실제 재판을 가면은 횡령 아닐 수도 있다는 배임이 거죠. 뒤집어지는 그쵸.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네. 많다. 자, 그런 얘기를 우리 진성훈 법학 박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너무 강조하시는데요. 부담돼요. 네. 예, 저는 학사여서.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판례를 통해서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는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횡령 배임 혐의를 출발점으로 삼는 건데 이 혐의는 회사가 스스로 지금 자진 우리가 예, 맞습니다. 가보니까 이렇게 이렇더라고. 해보니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회사가 경영진이나 최대주에 짜고 공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공시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외감에 걸리게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 상장법인들은 전부 다 외부 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 외부 감사를 받게 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명자로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외부 감사에 전부 다 적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숨길 수는 없어요. 왜 11월, 12월에 몰리냐면 외부 감사를 앞두고 그거 전부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12월 그러니까 결산을 준비하고 추첨을 준비하는 시점에 발견이 되고 그거를 일단 그게 많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겠죠? 네. 자, 우리가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도 보면 횡령 배임 발생한 즉시 거래 정지가 되고 상당 부분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이 되면서 주주들을 애를 태웠는데 이렇게 횡령 배임 공시가 터지면 투자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횡령 배임이 터졌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신상대 또 거래도 안 되니까. 맞습니다. 예. 거래 정지가 되고 그리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풀리기 전까지는 네. 실제로 거래 정지 상태가 돼 버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발생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도 있고요. 정말 죄송한 것도 있고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가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경각심을 좀 가져야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횡령 배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주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우리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에서 이런 좀 징후들을 미리 사진 좀 발견할 수는 없을까? 또는 어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정말 운이 좋아서 이런 공시들이 나오는 회사를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떤 약간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님의 진짜 정말 패고를 찌르는 것 같아요. 자꾸 제가 뭘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네. 실제로 봤을 때는 그런 징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시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기준에 도달했을 때 하는 게 공시고 네.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시장에 도는 소문일 뿐이거든요. 네.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공시만으로 알 수 있느냐 모르는 거죠. 그럼 반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맨 처음에 이제 횡령 배임이 터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 내부 통제가 좀 약해서일 것이다라고 말. 반대로 그러면 내부 통제가 좀 강하다고 그래도 여기는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공시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업 보고서라든가 회사들의 그 기업 경영 가능 보고서, 지속 경영 가능 보고서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
회사가 갖추고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나거든요. 네, 규정.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뭐 회사의 불공정 거래 규정이라든가 네. 아니면 임원들 내부자 거래 규정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임원들은 뭐 얼마 이상의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없고 주식 거래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얼마 이상의 주식 거래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의무는 아닌가요? 임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서화되어 있고 서면화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직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에 아직까지는 그게 약한 거죠. 사업 보고서나 뭐 지속 가능 보고서에 그런 규정, 이를테면 뭐 불공정 거래 규정이라든지 내부자 거래 규정 이런 것들이 일단 갖춰져 있으면 일단 그럼 경영진이 최대 주주가 좀 그래도 좀 의식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횡령 배임 사건 잊을만 하면 또 나오니까 또 반드시 대기업이라고 해서 또 뭐 또 규정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좀 예방을 하려면 또 이런 사업 보고서나 각종 공시 자료 속에서 그 회사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을 또 갖추고 있는지도 주주로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나머지 또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나 좀 필요한 거 아니면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횡령 배임 관련해서 조금 더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회이사 제도라고 하는 네. 것도 내부 감시 장치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사회 내에 사회이사를 뽑음으로 인해서 사회이사가 이사회의 잘못된 판단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사회이사인데 네, 감시 잘 안 하잖아요. 그쵸. 어우 거수기. 박 기자님 이런 말 할 때마다 이게 참 말하기가 겁나요. 그래도 없는 건 낫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법에서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게 되면 자산 총액 1천억 원 미만의 벤처 기업은 제외합니다. 자산 총액 1천억 미만의 벤처를 제외한다는 것이 사회. 그러니까 사회사 두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에는 사회이사 없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회이사가 있으면 감시가 잘 되는 거냐? 네, 그래도 조금은 노력하는 거 아니냐? 네,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럼 감시가 안 되는 거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회이사는 비상근 이사예요. 이상근 이사.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이사는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말 그대로 회사 그렇죠. 밖에 있는 맞죠. 아웃사이드니까. 그래서 사회이사는 전문가를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 번에 보고 다 알아야 돼요. 혹시 사회이사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걸 알겠냐고요.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회이사가 있다고 해서 사실 사고가 안 터지지는 않지만 사회이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나마 뭘 좀 갖춘 거죠. 근데 뭐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이사라고 하는 게 지금 언론이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 네. 그 역할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영진의 입김이 다 작용하는 거다. 이런 식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사회이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 진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러면 사회이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사회이사의 조력 조직이 있어야 돼요. 회사 내에. 조력 조직, 사회이사에게 각종 뭐 정보나 데이터를 그렇죠. 정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조력 조직이 있다 없다. 그것도 사업 보고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 예. 그래서 사회이사 그 비재무 항목을 보시게 되면 이사회 안건이랑 그런 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조력 조직이 있는 조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랑 빗대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감사위원회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기업 지배구조가 잘 돼 있다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감사위원회 위원분들이 전부 다 사회이사예요. 사회이사 3분으로 구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사회에 전부 다 참석하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1명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3명이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 돼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작은 기업들이 사회이사를 3명씩이나 뽑아서 하겠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내부 통제 장치라든가 아니면 감시 조직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그런 조력 조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주총 시즌 앞두고 끊이지 않는 이 횡령 배임으로 많이 속이 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오늘 얘기들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우리가 사실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한다 아니다 할 수 없는 게 사실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오늘 나온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규정도 좀 살펴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최소한의 예방 또는 좀 더 많은 제도나 시스템이 갖추어진 기업들을 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어우, 너무 힘들어요. 자, 박진감 첫 번째 코너 횡령 배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우리가 공시의 유형이나 개념들도 좀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테고, 또 어떨 때는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도 또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끝낼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